자, 그래서요, 이제 만해, 193페이지 만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이거 읽는 거는 뭐, 금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해, 근대 미술의 선구자. 이 근대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 한 시간을 하루 했었죠. 저 근대가 이게 모던입니다, 모던. 이게, 근대로 번역하면은 이게 뭐 애매한데 그냥 모던. 그래서 그냥 새로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미술의 선구자. 만해. 그래서 에드와드 만해는 근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모던 아트. 이거 모던 아트라 그러면 이게 또 좀 다르죠, 느낌이. 그죠? 모던 아트. 그러나 만해는 일생 동안 공식 미술계로부터 인정받기 노력했으며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가 된 것은 그가 원하던 바는 아니었다. 이렇듯 만해는 어떤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화가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지만 간단히 이제 어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만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해가 중요한 점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가 위대한 화가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해는 그러니까 아주 더 그레이트 일종의 위대한 화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그 전환점이라는 면에서 그죠? 전환점 어디 갔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화가예요, 그죠? 우리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이 속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전환점이다. 그죠? 오늘날의 관점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미술이 쭉 진행돼서 뭐 다양한 현대 미술들이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시작했냐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만해까지 가고 거기서 끊긴다는 거. 그 앞에는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때 시작한 사람이다. 물론 만해 자신은 이제 그걸 모르죠.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그죠? 그 당대에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혁명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죠. 그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게 다 사실 그래요, 지금.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사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나 날아오른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일이 진행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잘 모르는데 이제 하루 일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이랬던 거였구나라고 이제 보통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만해를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봐서 그런 거지 만해 자신은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만해는 지금 우리가 여기 바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거장들의 전통을 잇는 화가로 스스로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도자로 추앙하는 르누아르와 모네와 함께 이게 인상파들이죠. 인상파가 작업했지만 인상주자들의 합동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적은 없었다. 요 이유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그 성공적인 화가 수업을 받았던 만해, 정통적인 그 아카데믹한 화가 수업을 받았던 만해는 자신을 거장들의 전통을 잇는, 그러니까 단절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화가로 생각했으며 자기 그림의 주제를 옛 그림에서 구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반복적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요것도 근데 만해로 붙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림의 주제를 옛 그림에서 구하는 게 이게 만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뒤는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만해 앞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보던가, 그죠? 원래 그래서 옛날 장인들은, 왜 뭐, 옛날 장인들이나 우리가 무협지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배우려면은 그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산동권 물 건너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한 수 배우고 뭐 배우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직접 그 옛날에 이동도 어려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이 국가 간 뭐 또는 어떤 뭐 영지를 넘어서 이동한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건너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일부 특권 계층이고, 게다가 이런 장인 계급에 불과한 미술가들이 멀리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 자기 지역에서 그냥 어떤 의미에서 또 독창적인 거죠. 그죠? 내려오던 전통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나름 독창적인 또는 독자적인 각각의 그런 특유한 그 그림들 또는 그런 전통들을 발전시켰던 건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로마 여행을 좀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순례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순례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참고적인 얘기로 우리 그 플란다스계 같은 만화 영화만 봐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플란다스계 주인공은 그 루벤스의 그림을 그때 죽을 때야 직접 보는 거잖아요. 죽을 때 돼서야. 그러니까 그때 19세기 후반도 그런데, 그죠? 물론 걔는 이제 그 촌 아이였으니까 더 그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일부 특권층 빼고는.
그런데 이제 요 시대부터는 달라진 거죠. 이제부터 기차가 생기고 특히 중요한 건 박물관입니다. 이거 뭐 하나잖아요, 박물관에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면은 그 나라 가서 박물관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거정들 걸 쫙 많은 거를. 그러면 당연히 많이 보면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도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죠? 그 인지 능력과 새로운 거를 보고 캐치하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뭐 앞으로도 정말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 못 시켜줄 정도, 못 소개시켜줄 정도로, 뭐, 피카소나, 우리가 앞에서 뭐 다른 작가들도 봤습니다. 그죠? 이후 작가들이 옛날 작가들의 작품을 뭐 패러디 하던가, 그죠? 패러디 또는 뭐 좋은 말로는 오마주. 그죠? 오마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마주를 하던가 또 그거를 이렇게 자신이 뭐 변형해서 또 반복해서 그리던가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뒤부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누구부터냐? 그것도 사실은 마네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마네 앞에도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있었지만은 마네는 말 그대로 전 유럽 쪽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모사하고 배우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시대에는 인쇄물의 시대가 되니까요. 그죠? 인쇄. 근데 물론 이때도 컬러 인쇄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컬러가 중요한데, 그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기 그림의 주제를 옛 그림에서 구했다는 게, 마네부터 그런 식의, 그죠? 과거 작품들을 참조해서 자꾸 그거를 변형시키고, 그죠? 또 나름 발전시키고, 오마주 하는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 그래서 피카소 그림도 대부분 그렇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과거 옛 작가들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마네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뭐 편하게, 그죠? 책 하나에 온갖 그림들을 다 보지만은요, 옛날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화보, 도록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칼라로 된 거는 더더군다나 없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러한 그의 그림이 상스럽다고 생각해 수치스럽고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못된 장난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간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네의 작품이 대중의 분노를 샀으나 그가 젊은 화가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은 이유는 바로 위대한 회화의 전통을 근대적으로, 근대적이란 말이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의 것으로 바꿔서 표현한 그의 방식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옛날 심 대신에 그냥 양복 입은 현대인 그려 넣은 그림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마네는 이상화된 신화의 허상을 버리고 그것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솔직하게 묘사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내용적인 면이고요. 이 사람들이 글쓰기를 잘 못했어요, 이거죠. 글쓰기 할 때 문단 구분은 이게 딱 이 내용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요건 내용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 형식적인 부분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약을 칠하거나 세밀하게 세부를 처리하던 전통적인 기법을 최소화했다. 이 유약을 칠한다는 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 유화를 그릴 때 그죠? 그냥 흰 화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흰 캔버스가 아니라, 먼저 검은 칠을 다, 그죠? 한다 그랬죠. 그죠? 검은색이나, 보통 검은 갈색으로 다, 밑면을 다 칠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사물이 드러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마네는 그런 검은 칠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좀 색이 엷고, 좀 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부하고 또 세부상을 다 그리던 것을 최소화하면서 스케치와 같은 화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앞으로 또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마치 미완성인 듯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을 평면적이고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건 이제 형식적인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평면성이란 말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마네는 색면의 혁명을 일으킨 화가로 기록된다. 그는 색채로 뒤덮인 명력, 평면적인 색면을 통해 형태를 제시하는데 카메라와 같이 사실적인 기법을 통해 이룩한 화면을 거부하듯.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진과 차별성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사진하고는 뭔가 달라야 된다. 그죠? 사진은 그냥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그거랑은 다른. 그럼
평면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색채를 점차적으로 덧칠하는 기법을 통해 3차원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종래의 회화 기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그렸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림 속의 이미지들은 의식적으로 얄팍하고 단순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양감을 주기 위해 중간 색조를 칠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만의 그림은 중간 색조가 별로 없어요. 중간 색조가. 이게 원래 양감이라는 게 이렇게 양감이 있으려면은 아주 그 중간 색조, 점점 중간 변화가 있어야죠. 그죠?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살살살살살 변화, 그러니까 중간 색조를 칠하면서 밝은 색으로 오면은 뭔가 양감이 드러나는데 만에는 중간 색조를 사용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여요. 더. 이 중간 색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만에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을 건너뛰어가지고 대조시켜 제시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면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진적인 회화 기법은 회화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바꾸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 화가들은 창문을 통해 멀리 있는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도록 액자 속의 그림을 그렸다. 그죠? 일종의 어떤 하나의 창처럼 그린 겁니다. 그죠? 창. 그러나 모델링과 원근법을 최소화한 만해의 회화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생면으로 뒤덮인 평평한 회화의 표면 그 자체를 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3차원의 재현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하고 차별성을 추구하면서. 그럼 뭐냐? 그냥 뭐 평면 예술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미술은 그냥 미술일 뿐, 그죠? 회화를 위한 회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용, 주제, 의미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평면 위의 실험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드디어 평면 위의 실험입니다. 그죠? 평면 위의 다양한 실험이 시작돼서 만에 뭐 피카소에서 쫙 한 100년 정도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만해로부터 시작된 이 전환, 크게 보자면은 그럼 미술이란 게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사실 그 질문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요 바로 앞 시대의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카메라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야 이제 회화는 끝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미술이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 아카데미 전통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예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이제 천착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역사에 남은 거예요. 사실 그 물음을 던졌기 때문에. 그죠? 미술이란 무엇인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회화를 위한 회화, 평면에서 그냥 어떻게 그리냐를 실험하는 것, 어떻게 그렸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이런 내용, 주제, 의미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죠? 왜냐면 이거를 전달할 다른 매체가 점점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예요. 또 미와 예술의 필연적 연관성이 더 부정됐다는 것도 요것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예술은 그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그죠? 그런 활동 아니냐. 그죠? 미를 창조하고 향상시키고 만드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갑자기 막 추함, 그죠? 이거 당장 우리 만해의 그림 같은 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은데 예술에 속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실은 또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지까지 나간 거죠, 물음이. 야, 과연 예술이 뭐냐? 그래서 예술이 꼭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거냐라는 의문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까지 계속 그런 실험이 지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형식적인 얘기는 그 정도 하시겠고요. 나중에 다시 그걸 보시면서, 작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우리 주제는 이거예요. 이 풀바디의 점심. 그래서 이 풀바디의 점심하고 그 올랭피하고가 19세기 최대의 그 스캔들을 일으킨 작품인데, 이게 도대체 이거 왜 그렸고 이게 뭔 의미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뭐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아마 그거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봐왔는데요. 깔끔하게 답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 다시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저자의 견해 어떻게 썼는지. 풀바디의 점심은 이 때문에 만해가 공중도덕의 위협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그림이다. 그래서 1863년 낙선자 전람회, 공식 전시회에서 거부당한 그림들을 모아 전시한 전람회. 요건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낙선전에서 첫 선을 보인 풀바디의 점심은 도덕적인 면,
내용이죠, 내용. 그죠? 그다음에 미적인 면, 이거 형식이죠. 그죠? 내용과 형식 모두 기존의 규범을 거스른 작품이다. 두 명의 옷을 입은 남자와 벌거벗은 여자가 소풍을 즐기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은 마네가 누드를 이상화해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설적인 것으로 관계되었다. 여인의 근대적인 외양과 관객을 응시하는 듯한 직접적인 시선은 고대의 여신상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적인 장식을 하지 않은 누드 그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의 관람객들 사이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다. 스캔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참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고, 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마저 읽고 우리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 마네의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는데, 조르조네의 전원의 연주회와 이를 라파엘로가 모사한 동파나, 이게 다 이제 좀 오류가 됐어요. 이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를 근원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 그림은 잘 차려입은 귀족들이 안개 낀 공원에서 소유하는 전통적인 주제인 우아한 연애에서 페트 갈랑트라는 그 우아한 연애를 근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이거 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마네는 삼각형으로 무리지은 인물들의 구성이나 좌측 전경의 정물 배치, 후방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신 같은 인물, 기피의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원근법과 같은 전통적인 회화 요소를 또 차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 애매해요. 이것도 지금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들레르는, 그죠? 그 마네랑 좀 친했던 그 당시 유명한 그 시인이죠. 그죠? 시인, 악의 꽃으로 유명한 시인. 보들레르는 넥타이를 매고 왁스 칠한 구두를 신은 우리의 모습, 저 위에 있는 그 신사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주장하면서 근대 생활의 영웅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마네는 바로 이런 점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네가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유례없는 험담과 저기에 찬 시선뿐이었다.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술사 책도 그렇고, 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마네, 그 전문서 같은 거, 마네, 그 작가에 대한 거 봐도 제대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보들레르 이야기는 다운표 안에 거기까지죠. 그렇죠, 예. 나까지죠. 한 거고, 근대 생활의 영혼적인 면, 요것도 이제 보들레르가 한 말입니다. 요것까지. 예. 예. 근데 마네가 뭘 인식시키고 보였다는 거, 이거, 그죠? 이거 뭔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이 과학 철학을 해서 그런가, 명리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대충, 이거 그런 것도, 이거 뭐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마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품 올림피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이제 쫙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얘기해 볼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네의 생애부터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요.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마네가 어떤 특히 이제 미술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혁명이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그리기 시작했냐, 이 전환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 대중적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거 뭐 내용과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주제나 의미.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도 뭐 형식 이런 건 둘째 치고, 이 내용이 이거, 이 너무 좀 민망하다, 이거. 그죠? 민망하다,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그 마네가 당시에 충격적으로 받아진 것은 이 사회적인 함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식, 뭐 잘 그렸다 뭘 그렸다 떠나서,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성도덕, 성이나 매춘, 그죠? 요것과 관련된 이 세 개의 스캔들로 사실 유명해진 겁니다. 19세기 후반 미술사가 이 마네의 요 그림 세 개로. 그래서 이 그림하고, 요거 이따 나오니까 또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이 그림. 이거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또 이 그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꼭 예술이라는 게 아름다운 걸 그릴 필요가 없다. 그죠? 아름다움하고의 어떤 분리.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아름답고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잖아요. 뭐 그냥 뭐 사람 벗은 몸 그린 거에 불과하지 이걸 아름답다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유명한 이 올랭피아.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큰 스캔들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도 물론 이 올랭피아도 이것도 그 매춘부를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뭐 전형적인 매춘부입니다. 그죠? 매춘부 그린 거고. 또 이것도 또 이제 일종의 고급 매춘부란 또 이 그림을 또 한 10년 뒤에 또 그려가지고 또 이게 또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다 나중에 또 반복해서 또 다 하실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만해는 이런 그림을 왜 그렸고 또 이게 왜 또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물론 답은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깊이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해, 뭐 일찍 죽었죠. 근데 전형적인 부르주아 가문, 뭐 최상위층 일종의 뭐 법무부 거의 장관의 아들, 그러니까 장관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급의. 뭐 아내는 뭐 공부 못했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요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해서, 이제 뭐 이때 뭐 뻔하죠. 뭐 벌써 10대 때부터 뭐 18살 막 18, 이때부터 이 막 매독에 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죠? 율락가, 그죠? 율락가 다니고 이런.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파리의 카페 문화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 매춘의 전성시대라고 그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산업화에 뒤따른 일이라는 겁니다. 산업화. 그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처음 된 거잖아요. 처음 되면서 시골, 네, 말 그대로 시골 사람들 다 도시로 와서 공장 취직하고 이제 막말로 공순이가 되고 옛날로 따지면 뭐 버스 그죠 안내양이 되고 또 좀 뭐 예쁘장 하면은 그죠 그 술집 그죠 뭐 룸사롱 뭐 이렇게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도 각 영마다 용산역 뭐 서울역 뭐 청량 이런데 그 매춘부 뭡니까 집창촌이라 그러나 그죠 그런 거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죠? 이 프랑스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확 넘어가는 넘어가는 단계에 당연히 그죠 도시로 몰리고 도시에 와서 젊은 여성들 가정부로 취직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냥 단순한 잡화상에서 일하고 또 좀 예쁘장한 사람들은 또 그죠 술집이나 또는 뭐 모델 일도 하고 모델도 많이 하는 모델 또는 그 매춘부 그런 일 그래서 이게 너무나 흔했어요. 게다가 이때는 그런 또 규범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그래도 나름 규범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근데 이때는 정말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제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그런 정말 매춘의 어떤 전성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뭐 상당히 아주 일상화된, 정말 일상생활 주변에 다 그런 데가 있는 뭡니까 뭐 작부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이제 걸렸는데 이제 매독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의 아버지도 나중에 뭐 뇌졸중 또는 매독으로 마비가 온 상태인데 이게 그만큼 일종의 부르주아라고 해야 되나 부르주아 돈 많고 한 사람들은 방탕하게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만해의 아버지는 법무부 사무총장, 뭐 거의 뭐 법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거의 법조인이었고 기사자기가 있고 엄마는 스웨덴 여교관의 딸이었고 자, 그래서 62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니까 이제 요 정도 빨리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만해는 그렇게 다 떨어지고서 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그래도 이제 미술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토마 쿠티르의 화실을 다닙니다. 화실을 다니면서 이 사람 물론 아카데미 화가죠. 이런 그림을 그린 아카데미 화가에 다니는데 근데 거기서 배운 것보다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얘기는요. 지난번까지 복습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것도 봤었죠. 그죠? 이렇게 그죠? 만해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박물관에서 그죠? 대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모사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죠? 루브르에 가서 이렇게 모사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 시대하고. 그리고 만해는 또 집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을 또 갔어요. 그죠? 마드리드라든지 또는 뭡니까, 베네치아 이런 데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자, 그래서 이렇게 모사해서 배우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배우다가 이제 살롱전에 처음으로 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사위원회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스승이 떨어뜨린 거죠. 야, 이거 뭐 이런 걸 그리냐 너 해가지고.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델 자체가 이제 고철 장수, 이 사회의 거의 빈민, 하층민인데 이거는 주제가 아니다. 우리 아카데미 그림에서 이거 무슨 이 천한 거를 그리냐. 그래서 또 천한 사람이 싸구려 술, 싸구려 독주입니다. 압생트란 요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싸구려 독주를 마시고 이 술 주정꾼, 그죠? 이거 그리는 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해가지고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만해는 그렇게 그 공식 미술계로부터 일생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아까 그저 맨 위에 둘째 줄 있잖아요. 그죠? 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해는 23년 작품 활동 기간 동안 살롱전에 20번 출품하였고 6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해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인상파로 분류됐지만은 인상파가 아니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오늘날엔 인상파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인상파 거의 출품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만해는 자기 스스로도 인상파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스스로도. 여기, 그러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그냥 살롱전을 통해서, 그죠? 커다란 어떤 공식적인 인정,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평생 갈망하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친구가 들어주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낼 때 성공을 했어요. 이 그림을 내가 그려서 제출해서 그러니까 61년 살롱전 출품해서 처음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가수, 그죠? 스페인, 에스파냐.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랑 복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복장이 다르고 얼굴 외모도 다른.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그냥 평범한 그림 정도로 사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호평받은 이유는 이거 왕후 때문에 황후.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가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그 자포니즘이 유행하는데 자포니즘 전에 일종의 스페인이 한번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스페인 출신인 그 유명한 그 외제니 황후를 맞이하잖아요. 외제니 황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 때문에 다 그 명품이 됐다는. 그런데 이제 외제니 황후가 스페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스페인 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겁니다. 스페인. 근데 스페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국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프랑스나 유럽, 북유럽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새롭고 신기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같은 그 기독교 문화권이지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나름. 그래서 그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일본에 대한 관심이죠. 일본, 그죠? 자포니즘. 이거 다음 년.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거 뭔가 그 이국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여기 이제 담배 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페인 그림을 그렸더니 스페인에 대한 인기가 좋고 하니까 한번 성공하면 계속 그거 그리죠. 그죠? 2년 동안 15 정도 스페인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림을 그려요. 자기 그 모델, 바로 그때 알게 된 모델한테 여성 모델인데 투우사 복장 옷을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그림이 좀 어설프죠? 그죠? 이상하지. 뒤에서 투 하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 원근법도 안 맞고, 좀 어수선하고 좀 그래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술사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구도에 약한 만해. 만해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대한 화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은 되는데, 그러니까 구도를 잡을 때 혼란스러운 듯 하다. 그래서 그의 구도는 대가들의 작품이 뒷받침될 때 성공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낄 때만 성공해. 그대로 베낄 때. 베끼지 않으면 이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구도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 여기다 배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대가들은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베끼지 않고 자기들이 창조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창조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그 스페인풍의 작품도 꽤 인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여성, 발렌시아의 롤라라는 그런 마드리드 극단이 이제 파리에 공연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왕후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해서 공연 왔는데, 이거를 그렸는데, 이 자세도 똑같이, 그죠? 프란시스 고야라는 대가의 자세와 똑같이 거의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못 그린다는 거지, 만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딱 자세를 딱 잡고 그린. 그래서 이게 지금 마드리드 극단의 제일 무용수. 사실 이게 별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무용이냐면은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스페인 발레라고 불렀더라고요. 이 프랑스에서. 근데 스페인 발레가 이게 플라멩코입니다. 플라멩코 아시죠? 그죠? 그 스페인의 정열적인 춤. 그죠? 스페인 발레. 그 안달루시아 지방에, 안달루시아가 어딘지 아세요? 안달루시아? 어딜까, 안달루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스페인 제일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 스페인이 왜죠? 스페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페인이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이제 포르투갈이고 여기 안달루시아 지방이 안달루시아. 이슬람 영향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안달루시아. 여기 이제 그 대신 세비야가 있어요. 여기 세비야는 중요한 항구 아니에요. 그죠? 콜럼버스가 떠난 항구. 세비야가 안달루시아 지방입니다. 요 지역이 제일 남쪽. 그래서 좀 못 살아요. 못 살고. 근데 여기 문제 오늘날 제가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게 절반이 사막화가 됐대요. 사막화. 여기 밑에서 불어오는 이 사하라 사막 건너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안달루시아.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중심지도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국적이긴 하겠죠. 끝에 있으니까 그 이국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지방의 춤이 이제 그 유명한 플라멩코고 그죠? 막 이거 있잖아. 이거 하는 거 그죠? 그거. 이게 플라멩코입니다. 이게 스페인 발레라고 이름을 붙였지.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리고 이게 플라멩코는 보통 이렇게 추더라고요. 저 동영상 봤더니 여러 명이 앉아 있고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추고 또 앉고 또 이 사람 나와서 추고 앉고 이런 식으로 춤을 추더라고.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딱 보시면은요 작품의 전체 구도가 좀 어수선하죠. 이 초등학생 그림 같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뭐 하계 그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구도를 잡으려고 꽃 하나 던져놓고 했는데 이게 구도를 잡으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이런 게 그죠? 했는데 좀 어설퍼요, 그죠? 왜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그렸으니까. 그죠? 뭐, 대가들의 구도를 따온 게 아니라. 그래서 만의 약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화면이 좀 밝죠. 대신 그 전랑은 다르게, 그 전 작가들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그림, 요것도 그 우리 유명한 그 나다르 사진 작가, 그죠? 나다르의 뭐 연인이 뭐 정부죠, 그죠? 정부라고 알려진 그런 여성. 그러니까 이 스페인 복장이 또 유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스페인 풍이 유행했으니까 스페인 복장의 옷 아니에요, 옷도? 스페인 복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그림. 근데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그냥은 못 그리고 그 전에 거를 본따서 그려야 돼요. 이거. 고야의 옷을 입은 요걸 딱 본따가지고 이 자세를 본따서 이렇게 딱 그린 거죠. 그죠? 좀 이상하네요. 그죠? 원래 모델이 저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용 뭐지 그 전문 모델이 아니라 그냥 연인을 그려준 거니까요. 자기 친구 나다르의 연인을 그려준 거니까 그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구도에는 좀 약하고 그 대가들의 구도를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사람 바꿔치기만 하는 식으로 조금 그린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거는 그래도 마네가 나름 어릴 때부터 요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그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림만 그린 건지 어쨌든 요 그림은 뛰어났어요. 요 솜씨 정모라 솜씨 요거는 어디 책에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이게 잘 화면에 잘 안 드러나지만 여기 껍질 특히 과일 껍질 요 앞부분에 그림이 요 그림이 있던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 마네의 그림에는 항상 정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물들이 여기는 뭐 여긴 좀 잘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아까 어떤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요런 거 요런 것도 자세히 보면 아주 정말 잘 그렸어요. 양파 이런 껍질 이런 거 껍질 그죠? 윤나게 잘 그렸죠. 요런 거 정물들. 그래서 정물들의 그림 스킬은 아주 뛰어났다라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요런 특히 과일 껍질 묘사에 아주 잘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슬슬 시작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그 논란 ним프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도 살롱전에 출품했다가 이제 낙선합니다. 낙선된 그림인데, 그러니까 ним프는 요정 아니에요, 요정. 근데 아카데미의 요정하고는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아카데미의 요정들은 뭐 아주 뭐 그죠? 정말 진짜 요정처럼 그렸는데 이거는 요정보다는 좀 그냥 현실의 인물처럼. 그래서 이 그림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부시의 그림과 렘브란트 그림을 참조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부시에는 그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죠? 부시에가 어디? 로코코
로코코. 바로 그 다음에 로코코. 로코코에 속하는 아주 그 화장품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아주 미술 작품이 다 화장품처럼 그렸어요. 화장품. 진짜 화장품 냄새가 팔팔 나는, 그죠? 부시가 로코코 시대, 이거 딱 본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세나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본따서 이게 목욕하는 다이아나. 다이아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나? 디아나라고도 읽기도 하고. 이게 사냥의 여신이에요. 사냥의 여신. 그래서 옆에 지금 사냥한 게 있잖아요. 사냥. 활도 있고, 사냥하는, 그죠? 새나 이런, 그죠? 토끼 같은 거. 그죠? 사냥의 여신이기 때문에 사냥의 여신이 사냥을 끝내고, 자신의 사냥개들. 그죠? 그죠? 디아나. 이 로마로 표현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명한 렘브란트의 바세바. 그죠?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 그죠? 다윗의 수십 번째 처고, 다윗의 몇 번째 처인지는 모를 정도로 수십 번째 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솔로몬의 엄마로 알려진 바세바. 이게 이제 루브르에 있었다는 거예요. 루브르 이 그림하고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루브르 소장, 그죠? 그러니까 마네가 루브르에서 맨날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그림 보고 이런 그림 보고 그래서 이걸 참조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정교사 피아노 교사인 시잔 리노프라는 여성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그림인데, 그죠? 이 모델은 자신의 피아노 교사였다가 부인이 됐습니다. 시잔 리노프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네는 이 그림은 그래도 이제 팔지 않고 평생 소유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처음 그린 거죠. 와이프 어떻게 보면 첫 그림, 와이프의 그림 중에서 첫 그림입니다. 나체 그림. 근데 이제 만의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겠습니다. 개인사와 또 그림과의 관계를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시잔 리노프라는 여성이 이게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네덜란드 여성이고 이게 언제 왔는지는 이게 다 달라요. 문헌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1849년 또는 1850년 아니면은 뭐 집안에 들어오고 말고 옛날에는 왜 이 집이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요. 하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 교사도 들어와서 살고 뭐 그죠? 뭐 가정부도 몇 명씩 되고. 그래서 이 피아노 교사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사는 건 51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데요. 그러니까 만의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마네가 첫째 아들이고 그죠? 마네가 첫째 아들이고 밑에 바로 연년생으로 남동생 하나 있고 그 2년 뒤로 또 남자에서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그래서 형제 셋이니까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때는 뭐 피아노 교사 그죠? 우리 부르주아들은 그죠? 좀 어릴 때부터 좀 음악과 이런 좀 그런 이른바 귀족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피아노 교사로 왔는데 시노프가 시잔 리노프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있다가 마네는 부친이 별세한 다음에는 1863년 그러니까 한참 되죠. 그죠? 한 10몇 년 이후에 이제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이제 제목이 제가 그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극한의 막장 드라마. 이게 그냥 막장도 아니에요. 극한이라고 썼습니다. 극한. 우리 막장 드라마면 이거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죠? 출생의 비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아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849년부터 만의 형제의 피아노 교사로 와 있던 시잔 리노프 아까 그 여성이 이 마네가 20살이 되는 1852년 1월에 남자아이, 이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교사로 이제 피아노 가정교사로 와 있다가 애를 낳는 거야.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애를 낳았으니까 뭐 교회에 일단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요. 그죠? 그래서 교회 명부에 올릴 때는 아버지 이름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누구냐 해서 아버지 이름을 코엘라라고 하였는데 이게 지어낸 가명입니다. 물론. 그죠? 엄마는 자기고 아버지 이름은 지어낸 거지 그냥. 콜레라는 사람이 지어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거 그죠? 마네가 20살이 됐으니까 뭐 19살 때부터 또 요때는 또 오늘날하고는 다르게 그죠? 결혼도 일찍 했어요. 실제로 여성들도 막 17세 8세 때 결혼하고 결혼조차도 그죠? 또 뭐 그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관계니 뭐 그죠? 막
뭡니까 율락가에 막 들락날락 하는 것도 뭐 그죠? 뭐 17, 8세부터 막 들락날락 거랬어요. 특히 돈 많은 애들이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얘가 자기 집에 들어왔던 피아노 교사랑 그죠? 뭐 한 그죠? 19살부터 뭐 해가지고 벌써 그죠? 근데 뭐 이 마네가 특별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림 그린다고 돌아다니고. 네? 배 타고 있을 때 아니에요? 아니, 그 배 타고 들어온 다음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물론. 배 타고 들어온 다음에, 시험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근데 그럼 저는 배 타다가 아까 매독 걸려서 매독. 매독 걸리면 애를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대충 봤을 때 이거 뭐 혈기방장한 19살 애가 그죠? 자기보다 3년 연상입니다. 이 여성이 3년 연상인데 뭐 그죠? 피아노 교사로 있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이 아버지를 가지고 한국으로 다 추측을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제일. 그죠? 어떻게 봐도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 뒤를 봐도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정식으로. 제가 13살 때 결혼. 애가 13살. 그렇죠. 애가 그죠? 애 나이로 10살에 결혼한 거죠. 아들 그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네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그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게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다들 사람들은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뭐, 마네, 애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까지 나중에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알겠죠. 그래. 뭐 결혼하기, 어릴 때 사고 쳐서 애 가졌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네. 뭐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빠 진짜 아빠가 안 됐나 보네. 그죠.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죠? 애는 먼저 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나. 그래서, 그죠. 아빠가 반대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을 든 소년, 요게 이제 그 소년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이 검은색의 옷을, 어쨌든 마네는, 그때도 말씀드린 인상파랑 달라요. 인상파는 금지된 색이, 그죠? 검은색, 갈색은 금지된 색이에요. 그러니까 안 썼어요. 아예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마네는 뭐 그냥 거침없이 검은색을 자주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옷 색깔로 즐겨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는 아이의 이름은 그 교회 명부에 올릴 때는 레옹 에두아르 코엘라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애가 자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결혼도 안 한 일종의, 그죠? 자기 집, 가정교사가 일종의 미혼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레옹을 시장의 남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지금 23살 때 난 거니까 지금, 여성이 23살쯤 될 때 난 거니까, 남동생이다 라고 다 알린 겁니다. 알려가지고 이에 따라 레옹은 레온 리노프를 불린 거. 자기 누나 이름이 이제 시장 리노프니까 얘는 레옹 리노프가 된 거예요. 누나로 이제 알려가지고 다 누나라고 부르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 레옹도 시장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엄마라고 안 부르고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잔이 죽기 전까지는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엄마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그래서 이 그림도 좀 평면적에 아주 입체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죠? 완벽한 평면은 아니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마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결혼한 후 한 2년 뒤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이에요, 이거. 딱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이런 소파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소파에 그죠? 집에서 이런 복장의 옷을 입고 있는 나름 부유한, 그죠? 그래서 그 애입니다. 좀 전에 그 애, 그 레옹. 그래서 이렇게 이미 애가 커가지고 저렇게 조그만 책을 읽고 있는, 그래서 마네 부인이 소파에 앉아 있고 뒤에서 레옹이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네에게 남긴 유산, 토지에서 한 2만 프랑, 저게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수입이 노동자가 한 1000프랑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1000프랑은 이건 좀 하층민 노동자예요. 하층민. 그러니까 2만 프랑이면은 뭐 상당한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상당한 그 부르주아, 말 그대로 최상류층 부르주아로서 뭐 여유 있는 삶을 살은 거겠죠. 어쨌든 이 여성은 가정교사로 왔다가, 그죠?
그리고 만해도 뭐 특별히 그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자신 좋아서 하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작가들은 다 나중에 르누아르 뭐 모네 그냥 생 고생을 하는데 이 없는 이 노동자 출신들은 근데 만해는 그런 게 없이 전혀 다르게 여유 있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만해 좀 나이가 좀 들었죠 벌써 그죠? 나이 들고 살이 찐 3세 연상.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만해와 시자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10년 전, 그리고 거의 뭐 만해가 뭐 19살, 20살 그죠? 그때부터 비밀스러운 관계였다고 한다. 그래서 만해가 집을 떠나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만해가 한 6년 정도 아카데미 우리가 쿠티르의 아뜰리에를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작업실을 얻으면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은 자기 집도 이제 얻겠죠. 자기 화실을 가지니까요. 그죠? 자기 화실을 만들고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여성을 부른 거죠. 불러서 그 여성 만의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는 비밀 유지가 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둘은 만의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후에 1863년 10월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알면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해요.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 나가는 상류층 집안인데 이거 자기 큰아들이 이게 이 가정교사랑 비록 불장난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반대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만의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만해는 그 레옹을 모델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만해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죽을 때까지 레옹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비밀이, 출생의 비밀이. 네? 이후 시잔이 만의 아버지 정부했다는 거야, 이미. 이게 만의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인 거죠. 동생이 새엄마인 거죠. 새엄마.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드러나서 이게 만의 아버지가 이게 진작에 이미 그죠? 드릴 때부터 그죠? 이게 정부였다. 라는 거예요.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거는 오늘날 정설이에요. 정설. 처음 들어올 때 피아노도 가르치지만 이미 만의 아버지의 정부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부르주아들이 그죠? 아주 난잡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죠? 이제 확실해지면서 레옹의 친부는 이게 만의 아버지였네. 그죠? 아버지가 이제 얘 준 아들이고 새엄마인데 결혼한 거고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 여성은 아이가 없어요. 아들, 딸 아무도 못 낳고 그냥. 저 당시 부르주아들의 도덕적 타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들의 도덕적 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좀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극한이랬잖아요. 극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오히려 간단하지. 그런데 시잔 자신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문제는 이는 시잔이 만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만의 형제들 과도 가져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셋째는 아닌 것 같고 셋째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뒤에 그 그림이나 이런 역사를 봤을 때는 이 둘째 연년생 아니에요. 만해하고 만해 밑에 동생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셋이 이게 번갈아서 하는 바람에 이 이제 극한의 막장 드라마가 된 겁니다. 이게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오히려 만해는 아닐 수가 있죠. 만해는 매독 걸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만해 형제들까지 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레옹의 친부가 누구인지 결국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뭐 DNA 검사를 알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해가 그럼 나중에 왜 시장과 정식 결혼했느냐? 요거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시. 너무 오래 했죠 지금. 우리 계속.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나이 사진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만해가 시장하고 정식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19세기도 몰랐고 20세기 초중반에도 몰랐어요. 이제 거의 뭐 최근에서 이제 최근에 더 이것저것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남겨놓은 기록과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맞춰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만의 형제, 자기 밑에 있는 동생하고는 이런 비슷한 관계가 또 뒤에 한 번 또 발생합니다. 또 이게 극한의 막장 드라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2탄이 또 있어요. 다음 시간 나오겠죠. 여자가
근데 뭐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눌러 앉으면은 그냥 어쨌든 그죠? 한 평생 안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몰랐겠죠. 예. 아빠는 죽을 때까지 아빠는 몰랐겠. 몰랄 수 있죠. 일찍 죽었으니까요. 아빠는 일찍 죽었고. 예. 자, 그래서 그 잘 고쳐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형제들 둘은 그 자기들끼리 알은 것 같은데 그게 자 어쨌든 시잔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도 그 당시 엄청 잘 나가는 장관집 아들인데 장관집 장남이 정식으로 결혼한 여성이 어쨌든 이 여성이고 아니 물론 누구랑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한 평생 그 관계는 계속 갔어요. 끝에까지 뭐 전혀 중간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혼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럼 왜 결혼을 했느냐? 그러니까 1번 썰이 있고 2번 썰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때 보면 2번 썰로 많이 나와요. 2번 썰로. 예전에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래도 시잔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썰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야 이거 1번인 것 같다. 왜냐면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다 묵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또 오래 살았거든요. 엄마는. 정말 안 그랬겠지. 엄마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죠?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묻히는 거죠. 묻히는 거 그죠? 그냥 안고 그죠? 사생활을 낳는데 그걸 또 받아들인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할줄 알았냐고. 내가 그게 알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남편의 아들인지 내 아들의 아들인지는 그거는 아마 몰랐을 확률이 있는데 아마 남편 아들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 결혼 자체도 그죠? 결혼도 허락을 하고 계속 그렇게 엄마가 특별히 저가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1번 그죠?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만해가 장남으로서 그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죠? 자기가 그래서 뭐 결혼하면 어쨌든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일단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죠? 이 아들은 이거는 만해의 자식이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남동생이라고 부르고 그죠? 부르고 자기도 그 아들을 인정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인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장남이 그냥 그죠? 이 여성을 그냥 안고 그냥 같이 애하고 애를 기르면서 자기 밑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묻기 위한 거 아니었나라는 썰이 이게 이제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번 여기에서 그래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시잔과 사이가 좋았느냐? 뭐 나쁘진 않았지만은요. 만해는 시잔과 결혼 이후에도 뭐 수시로 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리며 결혼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수시로 외도를 하고 뭐 죽을 때 사유도 매독이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매독으로 죽은 게 아니고 다리 절단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매독에 의한 후유증으로, 후유증이면 이제 그게 그 괴사가 오고 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 1탄 일단 이 정도 하시겠고요.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 원래 저렇게 챙겨 먹었는데. 어쨌든 만해의 엄마도 잘 나가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다 용인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몇 가지 아이와 부인과 연관된 그 간단한 이런 것도 이 그림도 항상 많이 나와요. 그 미술가들이 싸웠다는 얘기할 때 만해하고 드가 신경도 드가는 에드가 드가 그 발레 그림 많이 그린 그죠? 그 인상파죠. 인상파로 볼 수 있는데 그 드가가 이게 만해가 이렇게 소파에 있는 거고 이게 만해 부인을 그림을 그려줬는데 여기 쓴 것처럼 근데 만해가 이 그림을 이제 받은 거죠. 야, 니들 그려줬더니 만해는 드가가 그린 자신의 부인 모습 지금 피아노를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피아노 좀 있죠. 약간 모양이 있죠.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분을 잘라버립니다. 이 얼굴이 이게 왜 이렇게 그랬어요? 잘라버리 대단하다 성미가 그죠? 드가는 이를 알고 성을 내며 야식 그림 그걸 다 줘 해가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후 다시 고쳐오지 못한 채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 그림이 또 하나로 남아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네와 드가의 만남이 또 1862년이에요. 그래서 1862년이 어쨌든 그 인상파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잡거든요. 굳이 잡자면은. 그래서 똑같아요. 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같이 모사를 하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평생 동료가 되는데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네와 드가는, 그러니까 마네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드가밖에 없었어요. 신분적으로. 나머지는 다 이게 뭐,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출신이고, 드가는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가 은행을 창업자였던, 이탈리아 은행의 창업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가는 부르주아 집안이었고 또 마네도 부르주아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드가는 뭐 꿀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평생 같이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 난다고 잘라버리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미술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네의 주요 작품, 여러 작품 중에서 하나로 평가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아이입니다. 레옹.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레옹의 16세 때 그림이고, 요건 자기 친구가 자기 화실에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한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드러나는 특징이 이 옷을 검정색으로 많이 그렸어요. 마네는 주로. 그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의 심리를 전달하려는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그죠? 심리가 뭐 생각하는 뭐 없죠. 그죠? 특별히.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식사 끝나고 담배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하녀고요. 여기 그 레옹. 그래서 마네는 그러니까 인물화도 정물화처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화는 인물화처럼 그린다는 게 그 인물의 심리나 그래서 성격이 드러나도록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네는 정물화처럼 그렸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림입니다. 즉,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의미나 어떤 뭐 심리나 그런 거를, 감정을 전달하려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오로지 그냥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그 주요 작품이 되겠습니다. 좀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만에 그리면 이런 정물화가 이렇게 포인트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의 아버지가 죽은 해인 1862년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얘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말로 안 나와도 그림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림들은 그냥 그러그러 했는데, 요걸 해로부터 아버지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작가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죽기 전에는 스페인 가수, 아까 봤죠? 살롱도의 소평을 받으며 성공을 했지만, 62년도 아버지가 죽는 그 해에 그 유명한 그 나온 그 모델, 그죠? 빅토린 메랑이라는 그 모델을 만납니다. 이 모델도 다음 모델 얘기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메랑을 모델로 하여 그 문제작을 63년도에 바로 그려요. 63년도에 풀바디의 점심하고 올랭피아를, 그림은 다 그때 그립니다. 그래서 63년도에 풀바디의 점심을 그 살롱전에 출품하지만은 떨어지고, 하지만 그것이 떨어지면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슈잔 르노프하고 결혼하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뭔가 이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요. 그죠? 그런 상황. 그죠? 상당히 뭐 난잡하고 부도덕한 그런 상황. 그죠? 자신이 포함된. 그죠? 남을 뭐 비판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죠? 자신이 포함된 그런 상황. 그리고 올랭피아는 이때 그림은 그리는데 출시는, 출품은 나중에 합니다. 1965년에 출품을 해서 이게 또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미술계 최대의 스캔들로 그 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그 시끄러운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림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풀바디의 점심이나 올랭피아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를 왜 그렸느냐, 그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 아까 말한 뭐 근대 생활에 뭐 영웅주의 뭐 이런 막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개인사와 사생활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만의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이트적 이런 이게 그 과학적인 관점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버지, 왜 프로이트가 그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와의 어떤 성적인 그죠? 갈등, 그죠? 다툼, 성적인 쟁취, 그죠? 쟁탈 경쟁자로 보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막 그
표출한, 그죠? 자신의 성적인 상상이나 성적인 몽상, 그죠? 몽상, 성적인 어떤 판타지, 성적인 욕망 같은 거를 또 성적인 상황 같은 거를 막 표출한 그런 그림으로 프로이트적으로 정신 분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근데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미술사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한 말로만 돼 있고 이런 식 그 만해의 사생활이나 개인사를 고려한 정신분석적인 그림 해설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그죠? 조금 감이 좀 오시죠? 요 사생활을 좀 고려하시면은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이 그림 얘기를 쭉 하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 그림 이 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도 오마주 또는 패러디한 그림이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이거 뭐 다 일일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뒤 작가도 오늘날까지도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오마주 하다보다 패러디하는 그림을 그만큼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 다음 시간 아마 얘기할 텐데 일단 이게 원근법이 좀 안 맞죠. 저 뒤에 있는 여성이. 그죠? 그죠? 원근법적으로 요게 지금 배거든요. 배? 그죠? 조그만 배죠. 그죠? 조그만 조각배. 그죠? 조각배인데, 조각배고 이게 지금 개울이에요. 그죠? 개울이고, 개울가에서 목욕을 한 건데, 요 배의 크기와 여성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안 맞아요. 좀, 그죠? 그죠? 안 맞습니다. 그 원근법적인 것도 좀 무시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이 여성이 좀 벗어놓은 옷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화려한 야회복인데, 지금 야회복을 지금 이렇게 벗어놨어요. 그죠? 야회복하고 모자 벗어놓고, 뭐 먹던 빵, 과일 흩어진 뭐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풀바드의 점심. 그래서 2m, 야, 가로가, 높이가 2m, 그죠? 가로가 2m. 엄청난 큰 거예요. 근데 요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전통에서는 이런 사적인,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어디 놀러 간 거 그 그림 그리는데 뭐 그렇게 큰 캔버스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아카데미 전통에서는 중요한 주제,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주제, 뭐 장엄한 주제, 이런 거는 크게 그리고, 정물화? 그거는 뭐 그릴 수 있는데 조그맣게 그리고 정물화 이런 뭐 사적인 그림 뭐 조그맣게 그리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너무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거슬려 가지고 이제 거절당하는 거죠. 이 출품을 했는데 낙선을 하는 겁니다. 낙선. 그런데 살롱도제 출품할 때 원래 제목은 그냥 목욕이었어요. 이게 제목이 그냥 그냥 목욕하고 이렇게 뭐 벗어 있는 거 목욕하는 거고 그런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냥 목욕이었는데 낙선전으로 이제 바꿔서 그죠? 떨어진 다음에 야 다시 할 사람은 다시 그냥 전시해 줄게 해가지고 낙선전을 열었는데 그때는 제목을 바꿔서 올린 거예요. 풀버드의 점심으로. 근데 왜 바꿨는지는 이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그냥 어쨌든 처음 제목은 목욕이었고 나중에는 풀버드의 점심으로 바뀐다. 근데 이제 목욕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온 거 아닐까? 요게 참조한 그림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게 다 참조한 그림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그 작가들의 그림을 참조해서 그린 겁니다. 아까도 책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욕조거든요. 욕조. 그래서 이게 석관 욕조입니다. 돌로 된 욕조. 그 당시 사치품이었대요. 아주 귀족들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래서 이게 이제 목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본따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목욕으로 붙였나. 어쨌든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처음 제목은 목욕이었고 명확한 이유는 뭐 마네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고. 자, 그래서 남자들의 복장은 이게 근데 그냥 양복이 아니라 미술학도의 복장이죠. 그죠? 이게 뭔가 이런 모자나, 그죠? 이게 전형적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자도 그렇고 베레모도 그렇고 모자가 이게 그 미술학도의 복장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의 여성이 동일 인물에서는 썰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같은 여성을 그냥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렸는지. 그다음에 풍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이거 센강 상류 이 만해 집안이 잘 사는 집안 아니에요. 가족 부지였다는 그런 썰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여성인지 아닌지는 뭐 애매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나체의 모델은 빅토린 메랑 19살의 그때의 그 전년에 만난 그런 모델을 그린 것이고, 요 인물, 요 오른쪽 인물은 마네의 동생 2명의 얼굴을 합쳐놓은 거라고 오늘날 이제 요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인물은 시잔 리노프 자기 부인이죠. 부인의 오빠. 오빠인 페르난드 리노프라는 이 사람도 조각가였대요. 네덜란드 출신에. 물론 이름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술학도니까 그 만에 자기 밑에 동생은 미술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도 이제 화가였어요. 물론 이름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지만 화가를 그냥 형 따라서 한 거죠. 형 따라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술학도들의 그런 그 옷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모델들은 대충 이 정도로 밝혀졌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도 뭐 그냥 마네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대가들의 구도를 빌려와서 그거를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파엘로의, 그죠? 라파엘로가 모사한 동파나라가 나왔는데 이게 번역을 뭔가 미묘하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대가들의 구도 중에 첫 번째로 그 구도를 따온 게 물론 라파엘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판화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그림이에요. 이 판화죠. 판화입니다. 판화고, 그 라파엘로가 실제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스케치만 한 거예요. 네, 일종의 데생만 라파엘로가 스케치만 한 거고, 그 스케치를 그대로 따라서 그 판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라이몬드라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판화를 제작한 게 이 판화가 남아서 르브르 박물관에 있었고, 요걸 보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똑같잖아요. 장면 구성이, 그죠? 네. 그죠? 이 벌거벗은 여성이 여길 쳐다보고 있고, 두 명이 이렇게, 그죠? 물론 다 신이죠. 이거는 신, 그죠?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 이렇게 뒤에 그 물이 흐르고, 그죠? 이 구성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항상 대가들의 그 작품이나 구도를 빌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나? 파리스의 심판? 파리스의 심판? 뭐 심판이라고 하나 파리스의 뭐 저지먼트니까 판단. 이게 그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그 신화예요.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죠? 그리스 연합군이 저 트로이 그 터키 지방, 터키 북쪽에 있는 트로이를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트로이의 목마가 막 나오고 그 아시죠, 그죠? 그 전쟁 이제 그것이 시작된 그 신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넣었습니다. 뭐 위키백과 등등 참조해서 이게 왜 그거잖아요. 그 여신 세 명이 그죠? 누가 더 아름답냐, 그죠? 그러니까 헤라는 그 제우스의 부인이에요, 그죠? 신들의 여왕. 이거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니까 제일 제일 힘이 센 거고. 그 다음에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이게 이제 아테네의 수호 여신, 그죠? 아테나. 그 다음에 사랑의 여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죠? 비너스, 그죠? 이 세 명이 항상 이제 누가 더 이쁘다고 서로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뭐 테티스와 펠레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잔치에 모든 신이 초대되었는데,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만은 초청받지 못했다. 그래서 화가 난 에리스가 지가 딱 와가지고, 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사과, 야, 제일 예쁜 애가 이 사과 가져라! 라고 딱 던져놓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요게 그 사과예요, 사과, 그죠? 사과였죠, 사과, 그죠? 사과 딱 던져놓으니까, 야, 그거 저거 내 거야! 왜 내가 제일 예쁘지? 서로 셋이 싸운 겁니다, 그죠? 셋이 막 싸우니까, 이 골치 아프죠, 제우스가. 왜 이게 애들끼리 싸우냐? 그래서 사과를 놓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테가 서로 싸우니까, 제우스는, 야, 이거 그럼 우리가 가장 공정한 사람한테 맡기자. 해가지고, 트로이의 왕이었던 프리마우스의 아들로, 카자에서 양치기하고 있는, 그죠? 아무 관계없는 파리스한테, 야, 네가 봐봐라,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판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신들은 다양한 선물을 약속하고, 야, 파리스를, 야, 나는 말이야, 나 찍으면은 아시아의 군주 자리를 주겠다. 아테나는 너 싸우면은 맨날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여자 주겠다. 이게 남자들이 이러다니까. 야, 나 가장 예쁜 여자 줄게라고 하니까, 야, 찍은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승리를 얻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르타 왕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가져서 데려간 거예요. 밤에 납치해서 트로이로 납치해서 가고,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까 이제 그리스 동맹군들한테 이거 아내 좀 우리 찾아야 됩니다 해서 호소해가지고 그리스가 연합군을 짜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간 거죠. 그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신화적인 얘기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해서, 그래서 파리스의 앙심을 품은 헤라와 아테네가 그리스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그리스가 이기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의 심판 요거 자체가 원래 너무나 유명한 그런 설화니까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과 놓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대목을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했다. 마네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르조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오늘날에는 루브르에 가면은 조르조네가 아니라 티치아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르조네의 작품으로 여겼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건 티치아노 거다라는 게 거의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는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어디 갔지? 다음번에 나오겠지만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시자면은요,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초기 전성기는 저기였죠. 피렌체, 로마 중심에, 그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근데 라파엘로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파엘로가 죽고 나서, 매너리즘이 시작됐는데, 그죠? 마니에리즘이 시작됐는데, 이제 전에 마니에리즘하고 연결되는 르네상스 후기 르네상스는 베네치아가 주도하거든요. 그죠? 베네치아가 엄청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네치아가 엄청 무역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지중해를 지배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잘 살았고 베네치아 지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의 후기. 그래서 르네상스는 색채의 중심이라 했습니다. 색채 중심. 그러니까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는 어떤 선이나 형체 중심이었는데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는 색채 중심의, 그래서 거기 중심 화가였습니다. 조르조네하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티치아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이걸로. 똑같이 본딴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본딴 겁니다. 그래서 만에는 항상 다른 사람 그림을 본따서 그대로 그리는. 자, 그래서 요게 조르조네가, 근데 여기 일찍 죽어요. 흑사병으로. 그때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하고 둘이 같은 스승 밑에서, 벨린이라는 스승 밑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같이 배웠고, 둘이 같이 배웠다는 거는 그 당시는 따로 작업하기보다는 같은 공방에서 같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 작업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작품이 헷갈리고 서로가 막 그려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문을 같이 받아서 같이 납품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조르조네가 사실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최초의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뭡니까, 여기. 누워있는, 그죠? 기대어 누운 여성 누드. 그러니까 요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뒤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복습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과 조르조네의 이 그림. 그죠? 잠자는 비너스. 물론 비너스를 그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붙인 것 뿐이에요. 그냥 비너스라고. 근데 어쨌든 요 그림이 누워있는 최초의 그림으로 조르조네가 그렸지만은 완성 못하고 죽고 흑사병으로 죽었으니까 흑사병으로 33세 죽었고 티치아노가 마무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 다음에 티치아노는 그 당시 베네치아가 엄청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림을 또 그려서 팔았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게 지금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비너스 그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최근에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요. 의외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다양한 문헌들, 옛날 문헌들과 다양한 짭투리의 그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다 맞춰지니까 이제 뭔가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거는 비너스를 그린 게 아니라 당시 베네치아의 고급 매춘부였던, 그죠? 이런 티치아노 모델의 이런 여성을 그리는 그림이다. 여성의 일종의 핀업 사진, 그죠? 핀업 화보처럼 자신의 광고처럼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오늘날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요거를 그대로 본딴 그림이 이제 요거, 그죠? 올랭피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르조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처음에는 조르조네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요게 어디 갔어? 요거 말고, 그죠? 이제 요 그림이 조르조네, 이전에는 조르조네 작품을 여겼는데, 이건 조르조네는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티치아노의 그림이다. 그래서 전원의 연주회라는 거기 지금 책에 나왔던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이죠. 그죠?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그림은 일종의, 물론 그림 자체는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그림이지만은요, 이 내용 자체는 일종의 어떤 고대의 신화의 시대, 그죠? 아주 옛날, 신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의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대의 얘기고, 그 다음에 신들이 아니라 이제 신 대신 인간, 휴머니즘이 등장하게 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게 인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요즘 두 남성이 이게 어떤 루트를 타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남성이 주로 이제 이 남성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 저기 뒤에 목동이 있고, 이 스토리는 뭐 기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인데, 어쨌든 핵심은 이 여성 둘이, 이 여성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님프예요, 님프. 뭐 님프를 이렇게 뭐 그렸나 본데 어쨌든 님프입니다. 그래서 두 여성은 님프, 곧 상상 속의 존재거든요. 요정, 그죠? 상상 속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현실의 인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차림의 두 남자는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이때부터 신경, 뭐, 안 보이니까, 그죠? 대신, 이제, 님프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같이 화음을 곁들여주고, 옆에 뭐, 들고, 시종 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틀림없이 이때 이랬거든, 베네치아 때. 그죠? 두 여성을 불러다가 여성이 작부가 이제 옆에서 술 따라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부 또는 뭐 창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님프를 그린 거긴 하지만은요. 그죠? 이 귀족이 여성들 불러다가 이렇게 그 시종 들고 같이 그 율락을 즐기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이 두 여성은 님프고 이 남자는 신경 안 쓰고 이 남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도가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마네가. 그러니까 풀바디의 점심도 사실은 마찬가지 설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바뀐 거죠. 그 복장이 이른바 모던 보이의 복장인 거예요. 새로운 복장. 그죠? 이거는 중세 때의 복장. 그다음에 아까 그 고대 신화는 그 신화 때는 뭐 벌거벗었으니까 그죠? 신화적인 복장. 그래서 이제는 모던 시대에는 새로운 복장으로 그러니까 사람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현대의 복장 남성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나체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 풀바디의 점심이. 그죠? 이 그림이. 그죠? 이 둘이 지금, 열심히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앞에 말 그대로 여자가 벌거벗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별로. 그죠?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 요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죠? 옆에 뭐 이렇게 님프들이, 아름다운 님프들이 있지만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거까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설정에 지금. 두 남자들이 열심히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앞에 있지만은 뭐 신경도 안 쓰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그림이 이 책이 이 나체 여성이 이게 님프처럼 그려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현실의 여성으로 인지되도록 그렸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여성이 벗고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일단 외모도 그렇고, 그죠? 외모뿐만 아니라, 옆에 벗어놓은 옷까지. 이게 님프는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실제로 그 입고 온 옷을 벗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벗어놓은 옷까지 또 널려있는 빵. 님프가 빵 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빵 먹는, 그죠? 요즘은 빵 먹지 않는데 이게 빵 먹고, 그 다음에 관람객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 그러니까 아까 님프들은 이거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 자기들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할 뿐인데, 그죠? 이거 관객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 등을 통해서, 이거 현실의 여자네, 실제, 그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현실의 여성으로 인제도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 현실의 실제 장면, 이거 실제 이런 장면을 그리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에 따라 마네도 얘는 아예 마네는 이렇게 대놓고서 비윤리적인 사회 규범 위반적인 장면을 그린 이 정신이 썩어 나간 이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비윤리적인 그림을 막 버젓이 대놓고 그리다니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구도가 어떻게 빌려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구도와 그런 그 큰 설정은 이제 요 그림을 주로 가져와서 그렇게 설정된 그림이다. 그죠? 여성에게 눈길 주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그게 아까 자꾸 얘기 안 드렸구나. 이게 지금 그 남자의 손가락이요. 요게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손가락이 이쪽과 이쪽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라는 거지. 그 증거가. 요 여성과 저 뒤에 여성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 아까 있잖아요.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 여성과 저 뒤에 여성이. 근데 요 손가락이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같은 거라는 표시 아니냐라고 누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별거 가지고 다 해석을 해요. 그죠? 이렇게 체인지 됐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저렇게 목욕한 일로 온 거다라고 그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의 반응과 평가, 그래서 내용적, 주제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당장 장면이, 이거 선정적이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죠? 선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적 통념 및 윤리규범에 어긋난다. 라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쏟아졌다 해서 번듯하게 옷을 갖춰 입은 남자들 사이에 벌거벗은 여자라니 이게 정말 불경스럽다, 망측하다, 그죠? 민망하단 말이 딱 나오잖아. 이게 아주 망측하게 뭐야 이거, 그죠? 이런 반응이 이제 대다수 기본적인 반응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반응은 요거예요. 두 번째가 요게 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랑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이게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주아 계급, 이 양복 입고 있는 게 부르주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배 계급, 특히 남성의 시선에서는 매우 불편하다는 반발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마치 겉으로는 멀쩡한 신사, 그죠?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그죠? 아주 도덕적인 그런 신사들이 이거 어디 뭐 술집 작부들을 불러서 야외에서 질펀하게 놀고, 그죠? 놀고 있는 장면을 급습해서, 그죠? 사진 찍거나 그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지들 어디, 여성 두 명 불러다가, 이게 막 먹고 놀고, 목욕하고, 그죠? 이런데 여기 갑자기, 그죠? 그런 현장을 급습해서 그런 것을 보인다. 게다가 이 나체 여성은 야, 뭐 잘못된 거 있냐라고, 그죠?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나 하는 듯이 관객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그죠? 뭐 잘못된 거 있나,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르주아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르주아들은 그게 있어요. 이전의 귀족들보다는 자기들이 낫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당성의 근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배의 정당성이 확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도덕적 정당성. 그래서 그러니까 만해의 그림은 당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도덕적 위선이라는 게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선을 폭로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야, 니들 뭐 겉으로는 뭐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실제로 이렇게 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 아버지가 뭐 말 그대로 법이 이런 건데, 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완전히 뭐, 거의 지발이 지가 뜨끔한 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그런 걸 벗어날 생각은 없었을 텐데, 만해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머릿속에 다 이런 게 들어있지 않냐는 거지.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아마도 만의 머릿속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놀면 좋지 뭐. 그죠? 이런 식의, 그죠? 그런 생각.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폭로와 비난.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새로운 지배 계급 아니에요. 얘들이 혁명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전에 왕정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는 겉으로는 이성에 의한 지배, 그죠? 이성적으로 모든 건 다 법률적으로 딱딱 판단을 하고 또 청교도적인 윤리를 또 내세웠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세워서 우리는 과거의 그 부패한 귀족과는 다르다라는 게 이게 혁명의 한 가지 근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이 앙시앙 레짐을 뒤엎고 혁명을 하게 된,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당연히 민중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뭐, 나름 민중들이 거기에 호응도 해서 혁명도 같이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이성, 뭐 윤리, 청교도 윤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그 도덕적 타락과 위선도 과거 부패한 전통적인 귀족들의 그랬던 것과는 뭐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옛날 귀족들 정말 막 놓은 거 알잖아요. 그죠? 자기들 그 힘을 앞세워서 아는데 이 새로운 부르주아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의 정당성, 그죠? 도덕적 바탕을 허무는 얘들 옛날하고 다른 바가 없네. 이런 식의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계급으로는 사실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의외로 지배 계급 자기들이 실제로 저렇게 놀아도 그걸 공격받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배 계급이나 특히 지배 계급은 주로 다 남성들이었으니까 그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반발이 아주 많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주 오늘날 익숙한 반발이에요. 오늘날 익숙한 비판. 이거 어그로다.
이거 그런 만에 이거 얘 일부러 그래. 왜냐면 만에 쥐가 장관 아들인 거 다 아는데, 그죠? 저거 지 관심 끌려고 관종이다 관종 어그로 관심 끌려고 어그로를 끈다는 거. 어그로란 말을 아시죠? 요즘에 많이 쓰죠, 그죠? 어그로,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상대방을 도발해서 적의를 갖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건데, 그죠? 도발해가지고, 그죠? 막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하면서 내가 관심을 받는 그런 이 어그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딱 알아챈 거예요. 이거 그 당시 그 비평입니다. 그 당시에 쟤 만에 그도령 원금을 배웠을 때 자기가 재능 있는 화가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뭐 팜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주제를 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상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베레모를 쓰고 헐렁한 외투를 거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숲속에 앉아있는 여자, 게다가 빗을 올려줬을 뿐 실효라기 하는 걸치지 않은 여자가 정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2차적인 거라. 이것보다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구도나 설정보다는 의도다. 이런 그림 얘가 왜 그랬느냐? 만에는 부르주아에게 그걸 놀라게 해 명성 어그로를 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그로를 끌려고 했다. 이게 더 문제다. 저 어그로꾼이다 저거, 그죠? 그래서 그의 취향은 오히려 그러다가 망가졌다라는 이런 비판도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그로꾼이다라는 비판.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반응들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말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아까 이제 우리 읽었던 그 대목.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죠? 뭐, 넥타이를 메고, 여기 제가 다시 인용해 놨습니다. 이런 기존 부르주아의 위선이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어떤 폭로나 고발 말고 또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도 해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정말 많이 인용돼요. 이 보들레르의 이거는 이 만해에 대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근대성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돼요. 근대성, 모더니티를 얘기할 때 이리저리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넥타이를 메고 왁스칠한 구두를 신은 우리. 근데 이거는 민중은 아니거든요. 분명하죠, 그죠? 노동자 농민은 아닙니다. 이거 넥타이 메고 왁스칠한 구두 신는 사람은 이거 부르주아밖에 없어요, 그죠? 민중들은 이러지 않죠. 어쨌든 새로운 지배 계급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주장하면서 근대 생활의 영웅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만에는 바로 이런 점을 승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책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한 거야 이거? 또 만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말은 저 영웅적인 면이란 말을 요건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쉬워. 제가 보기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뭡니까? 영웅이. 우리가 아까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영웅이라는 건데, 물론 또 이게 여성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이 여성들은 빠집니다. 이 남성들인데,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여성도 포함될 수도 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영웅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화 속의 어떤 영웅이나 신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귀족들이 이 시대는 영웅인 거예요. 그 영웅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쓴 것처럼. 즉, 영웅이라는 것은 그 세상을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죠? 의지를 실현하면서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생활의 영웅적인 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근대란 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그죠? 옛날이 아닌 이 새로운 시대, 즉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한 이 새로운 시대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그게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적 영웅, 근대적 삶의 영웅이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그건 부르주아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말하는 근대적 영웅주의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대적 영웅주의. 근데 이게 별말 있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예요. 즉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옛날에는 신화의 시대의 영웅은 신화 속의 신과 영웅들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신과 영웅들이 지들끼리서 싸우고 그래서 막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누가 편을 들어가지고 그 그리스가 이겼고 이제 그 세상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는 게 그 시대의 영웅은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죠?
그게 파리스 심판에 나온 것이고.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이제 신들이 아니지. 신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움직이는데 그 인간들은 또 그 당시에는 새로운 귀족들이에요. 그죠? 새로운 지중해 무역을 하고 해서 베네치아에서 돈을 번 귀족들 또는 뭐 새로운 뭐 항로를 개척해서 돈을 번 그런 귀족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새로운 귀족들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귀족이 나온 게 아까 전원의 원죄라는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영웅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는 이 시대, 르네상스 다음 시대인 이제 새로운 시대, 모던, 새로운 현대 시대의 영웅은 누구냐? 세상을 움직이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논다는 거지. 풀바드의 점심에 그려진 것처럼. 그죠? 이게 연결되죠. 그죠? 다. 그 사람들만 바꾼 거예요. 그죠? 인물들만. 그죠? 그렇게 되면 딱 이해되시죠? 그죠? 인물들만.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만해는 그러니까 전원의 연주회를 그래 예전에 지배계급 그 예전에 영웅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 귀족들은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렇게 살고 또는 뭐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저렇게 그죠? 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시대에 맞도록 번안해서 사람만 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죠? 양복 입은 사람으로 양복과 구두 칠한 왁스 칠한 구두 신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지배계급은 부르주아는 또 똑같이 산다는 거 이렇게 살고 있다. 또 이렇게 논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그 마네가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게 뭐냐. 근데 사실은 그냥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웅이란 말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영웅은 세상을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고, 그럼 시대에 따라 영웅이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영웅을 바꿔서 그냥 갈아 껴서 그렸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오늘날 시대를 움직이는 애들은 얘들이고, 얘들은 뭐 이러고 논다, 이러고 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한 뭐 비도덕적이고 뭐건 간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 보들레르가 근대적 영웅주의를 찬양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야, 이제는 말이야. 우리가 우리 생각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며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럼 그 전에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신의 뜻이나 신이나 종교나 아니면 신화적인 어떤 전통이나 그죠? 전통적인 어떤 인습,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 뜻대로, 물론 여기는 부르주아입니다. 노동자 농민은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만들면 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니까 말이야, 그죠? 얼마나 좋은가? 우리 멋대로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뭐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들을 살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살판 아니까 막 여자들 불러 놀고 이렇게 돈 많으니까 지들 멋대로 그렇게 타락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들레르 자신도 그랬고요. 보들레르도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유산 엄청 받아가지고 뭐 17, 18살 때부터 뭐 그냥 사창가 그냥 다 섭렵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가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지났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다시 그 얘기 다시 정리하면서 요거랑 얼랭패 연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에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해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어떤 뭐 심오한 사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석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죠? 네, 보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그냥 보고 경험했던 일을 뭐 새로운 시대의 뭐 삶 아니냐 해서 그냥 그렸다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간 막장 드라마 얘기, 연결되는 얘기는 이거 부부교환 스와핑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막장으로 나야죠, 막장으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만에 마무리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